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이제 고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줬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교과서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 물질의 증기압력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증기압력 곡선을 통해서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면 이 증기압력 또한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까닭을 한번 살펴보면 왜 그러냐면, 이 온도가 증가하면 그 액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증발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면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증기압력이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결과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증발이 잘 됩니다. 왜?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한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증발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증기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준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자, 기준 끓는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압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끓는 점은 뭐냐? 외부의 압력과 증기압력,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었죠. 자, 보게 되면, 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의 압력이 760mHg입니다. 그래서 여기 760mHg를 여기서 쭉 이렇게 연결을 쭉 선을 긋게 되면은, 자, 좀 빠듯하진 않은데, 이렇게 쭉 긋게 되면은, 자, 다이메틸 에테르는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탄올, 여기는 물, 그 다음에 여기는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다이메틸 에테르, 다이메틸 에테르, 자, 여기는 에탄올, 여기는 물, 여기는 아세트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이 증기압력이 760ml일 때의 온도가 각각 끓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려보면 다이에틸 에테르는 여기가 기준 끓는 점이 34.6도씨가 되겠고, 에탄올의 경우에는 78.4도씨, 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도씨가 되겠고, 아세트산은 118.2도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이메틸 에테르부터, 에틸이네요, 에틸. 메틸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이에틸 에테르부터 아세트산까지 이렇게 끓는 점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분자 간의 힘이 작은 액체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분자 간의 힘과 끓는 점은 서로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세다.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자 간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세트산하고 물의 경우에는,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자 간의 힘, 쌍극자 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력도 있을 수 있지만, 물하고 아세트산은 또 무슨 힘이 있죠? 그렇죠.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수소결합이. 그래서 물 분자도 수소결합하고 아세트산도 수소결합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분자량이 더 크고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소결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아세트산의 끓는 점이 물보다 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물보다 분자 간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트산 한 분자와 한 분자가 서로 결합은 아니지만 그 수소결합에 의해서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C, H3, C, O, H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가 또 다른 아세트산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한 분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소결합을 합니다. 수소결합.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합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 분자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세트산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7페이지 우리가 선생님이 과제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제 많이 좀 실수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보통 기체, 액체, 고체인데 그 중에 거기 하나가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까지 해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기체, 액체, 고체 마지막 파트인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체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마지막 파트인 고체 파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고체를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어떤 고체들이 있는지 결합에 따라서 아니면 뭐 결정에 따라서 결합 분류를 할 텐데 그 전에 고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체하고 한번 액체의 일반적인 성질이 어떤 건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고체는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유동성이 없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입자들 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매우 강하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이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체가 동그란 구 모양이면은 어떤 어떤 특별한 용기에다 넣더라도 똑같이 구형인다는 걸 볼 수 있고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모양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압축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미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붙을 대로 붙어가지고 아무리 압력을 가하더라도 압축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을 하면 조금씩은 압축이 되겠지만은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강한 힘을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기체나 액체에 비해서 이 입자들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같은 질량의 부피를 따져보면 고체가 작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렇죠. 물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게 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피가 제일 세 가지 물질의 상태 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 이건 설명할 수 없냐 이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지 모든 고체가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 상태에 따른 분류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결정성 고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결정성 고체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결정을 구성하는 원자, 이온 또는 분자들이 질서 정연한 배열을 하고 있어. 아주 보면 규칙적으로 여기나 도대체 어디인지 여기만 이제 똑 떼어내서 보면 이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이 원자들 간의 결합이 동일해요. 결합의 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모두 같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의 결합을 끊는데 100이 들어갔으면 이 부분도 100. 다 100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는 10, 하나는 1000 해서 평균해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동일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모든 부분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그어놨죠.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느냐? 녹는 점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다. 자, 녹는 점이 일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X축이 가열 시간, Y축이 온도.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자, 물을 만약에 얼음을 가열한다고 하면,
얼음일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일정해지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또 일정해지고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체, 뭐 여기가 액체, 기체, 뭐 얼음, 물, 수증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 뭐죠? 이 구간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 상태 변화 구간이죠. 이 구간에는 상태 변화, 흡수한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성 고체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함, 이 녹는 점이 일정해요. 하지만 여기가 물이 아니라 물에다가 만약에 에탄올을 섞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혼합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녹는 점이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도 약간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게 많고 적음은 각각 물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거 혼합물이다, 순물질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정성 고체이면 이게 모든 결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꼭. 왜냐하면 뒤에 나올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성 고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예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석영이 있고요. 석영은 우리가 SiO2라고 합니다. 석영. 그 다음에 우리가 봐왔던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뭐 결합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결합을, 결정을 만들었을 때, 고체가 되었을 때 다 이와 같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질서 정연,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자, 이번에는 비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정성 고체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앞에서 배웠던 결정성 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죠? 아까 결정성 고체는 질서 정연한 규칙적인 배열이었다면, 이 비결정성 고체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냥 불규칙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한, 그리고 뭐 규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배열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고체를 이루는 입자사의 인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열하면 결합이 약한 부분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아까는 이 가지런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이 다 똑같은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주 자기 마음대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은 강하고 어느 쪽은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한 곳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약하면 좀 더 낮은 에너지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 결합력이 강하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100% 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그 온도의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온도에서 다 녹지 않아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약간 이렇게 끊어지는, 이 결합이 끊어지는 녀석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끊어지는 녀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어떤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결정성 고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비결정성 고체에서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구분하는 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림. 아까 우리 가지런한 그림, 여기는 불규칙적인 그림. 또 하나는 일정한 녹는 점, 일정하지 않는 녹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예시가 있겠죠, 예시. 아까 결정성 고체에는 뭐가 있었죠? 석영,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 드라이아이스,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비결정성 고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결정성 고체에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리가 있어요, 유리.
유리도 똑같이 석영과 똑같이 SiO2의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배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무가 있고 약간 플라스틱, 뭐 석유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비결정성 고체가 되겠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얽혀 있다 또는 복잡하게 불규칙적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비결정성 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결정성 고체랑 비결정성 고체.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녹는 점에 일정한가 안 한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시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것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성 입자와 화학 결합에 따른 분류, 즉 우리가 화학 원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다음에 금속 결합, 자, 이런 결합을 했을 때, 그런 결합 물질들이 결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온 결정인데요. 자, 이온 결정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자, NaCl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CsCl형, 염화세슘형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전화, 즉 1대 1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서로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어차피 여기 음이온의 종류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양이온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트륨 이온과 세슘 이온은 누가 더 크죠? 그렇죠. 세슘 이온이 더 크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양이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염화나트륨 형태의 결정 구조가 되고, 상대적으로 양이온의 크기가 크면 염화세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염화나트륨, 이 그림을 보고 염화나트륨형이다, 아니면 이게 염화세슘형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보면, 정육면체에 꼭지점과 6개의 면의 중심에 이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정육면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이렇게 이게 하나의 커다란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각각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육면체에 꼭지점 8개에 염화이온이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에 봐보면, 이제 면의 방향이 3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럼 보면, 자, 이쪽 면부터 하나씩 표시해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자,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할 것 없이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의 면에 총 6면체니까 6개 면에 하나씩 있는 거니까 총 6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녹색으로 그려진 염화이온이 하나의 정육면체에 8개가 있는 겁니다. 8개가. 그리고 그 안에 노란색의 나트륨 이온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있게끔. 그러니까 염화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 염화이온 사이에
또 하나 정육면체가 하나 더 있다면 염화이온과 그 옆에 있는 정육면체 염화이온과 사이에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트륨, 염화나트륨 형태는 정육면체의 꼭지점 8개의 이온, 그 다음에 또 6개의 면에 한 개씩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꼭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꼭지점에 나트륨 이온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염화이온만 와야 되는 건 아니고 나트륨 이온이 온다면 당연히 여기가 나트륨 이온, 이제 여기 나트륨 이온 자리가 이제 염화이온 자리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 다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염화 세슘형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봐보면 얘는 좀 그래도 뚜렷하게 차이가 좀 있죠. 이 염화 나트륨의 구조와 염화 세슘의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면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이온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죠. 거기에 염화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가운데 이 정육면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세슘이 있게 됩니다. 세슘. 그렇죠? 이렇게 갖게 됐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왜 이렇게 똑같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 간의 결합인데도 구조가 달라지느냐? 왜 그런다고 했죠? 양이온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음이온과 비교했을 때 작으면 염화나트륨의 구조가, 만약에 음이온과 비교했을 때 양이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상대적이라고 했지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크다고는 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면 염화 세슘의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 어떤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주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대학교 문제고. 우리는 그냥 이런 그림을 주고 나서 어떤 게 염화나트륨인지 어떤 게 염화세슘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 반지름, 이온 반지름 가지고 이런 결정 구조를 구별하라는 문제, 구분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염화나트륨의 결정 구조다, 어떤 게 염화세슘의 결정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염화세슘의 형태인데 아까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 정육면체 하나. 근데 여기가 정육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그럼 또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정육면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뒤에도 한 4개, 총 8개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그냥 모형으로 그림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아마 이렇게만 가지고 보면 얘가 2개 있으면은 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똑같은 게 또 한 더 붙는다. 그게 아니라 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서로 같이 결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슘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오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옆에 그대로 오는데 이거 하나가 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바로 뭐가 와요? 이제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모양이 된다라는 거 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마 구조, 모양,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할 때에는 차분하고 좀 진득하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상 딱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해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려보기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스티로폼 공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쑤시개나 이런 것들로 찔러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왠지 이제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가지고 와도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선생님 설명한 것으로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기준이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 이 세슘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기가 뭐가 오죠? 염화이온이 오고 여기 이 4개, 8개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세슘이 올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염화 나트륨처럼. 아까 나트륨 자리에 염화이온이 오고 염화이온 자리에 나트륨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이게 오면 완전 달라지는데요? 근데 막상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나 이게 서로 자리가 바뀐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CS가 있고 여기가 CL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CL이고 여기가 CS 플러스 이렇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어도 틀린 그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이 두 개는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다. 구조에서 꼭 그것도 혹시 얘는 그래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얘도 바꿔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이온 결정의 구조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온 결정에 대한 성질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좀 쉽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화원에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할 때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런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 상태에서는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뭐였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죠?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우리 화학에서, 고등학교 화학 과정에서는 뭐가 있냐? 전자, 양이온, 음이온. 선생님 원자핵은요? 자, 원자핵도 전하를 띠긴 하지만 실제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핵은. 실제로 이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이 되면 그 상태, 그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액체든 고체든지 간에요. 그런데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그 구조를 말할 때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강한 이온 결합력에 의해서 붙어있고 유동성이 없다고 했죠. 그럼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할 때 입자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에서는 이 녀석들이 유동성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적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얘네들이 전하를 띠는 입자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고체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구성 입자 간 결합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다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끊어내야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렵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되겠죠? 왜 이온 결정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나요? 구성 입자 간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100점짜리 답이 되겠고, 또 이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라면 이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상온이 25도씨인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25도보다
어때요? 높다라는 거잖아요. 녹는 점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어떤 물질이 상온에서 기체다 라는 말은 그 상온보다 끓는 점이 낮다는 거니까 어떤 물질이 녹는 점이 끓는 점보다 높은 게 있나요? 모든 물질은 녹는 점이 끓는 점보다 낮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다면 녹는 점, 어느 점은 저 밑에 있겠죠. 그죠? 반면에 상온이 어느 점, 녹는 점보다 낮다면 당연히 끓는 점도 저 위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만약에 이온 결정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틀린 답은 아니죠. 틀린 답은. 간접적으로 말해주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이 안에서는 또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왜 상온에서 고체이면 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냐. 이런 것들 부연 설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 100점짜리 점수를 받으려면.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듯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 간의 힘에 비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입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근데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라는 말을 하면 이런 것들까지 또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일 때가 분자 간의 힘이 센가? 왜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 극성용매인 물에서 잘 녹는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단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스러진다. 자, 이 내용은 화원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단단하대요. 단단한데 왜 쉽게 부서지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온 결정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망치로 때리든 손으로 누르든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자, 이쪽 부분은 관성에 의해서 멈춰 있고, 여기 왼쪽만 내려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왼쪽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단단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그래서 한 칸, 이온 하나만큼 딱 내려갔어요. 이온 하나만큼. 그랬더니 아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다 보니까 서로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칸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은 전하끼리 마주보고 있어요. 아까 다른 전하끼리는 좋아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다면 여기 이 경계를 기준으로 같은 전하를 마주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그러다 보니까 반발력이 있는데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인력이 아무리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우리 눈에 부스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것들에 힘을 가하면 이게 깨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위치가 바뀌는데 그럴 때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그냥 딱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마치 깨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은 서로 이온 간의 결합력은 매우 세지만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힘을 가했을 때 당연히 다 부서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밀려야지만 이게 부서지겠죠. 밀리지도 않는 것은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정은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대부분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겠나요? 자, 여기 이 파트 지금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2가지를 선생님이 꼽으라면 이거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을. 왜 이온 결정은 왜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 이 부분이 뭐냐면 다른 결정, 분자 결정이나 금속 결정을 그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이온 결정의 성질은 후에 금속 결정도 마찬가지로 힘을 가하게 되면 변형이 되는데 왜 금속은 변형이 되고 왜 A는 부서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이온 결합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교를 많이 해요.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 똑같이 힘을 가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말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힘을 받으면 자, 힘을 받으면 자,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자,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반발력이.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의 그림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온 결정이 힘을 받으면 이온층이 밀려나게 되고 또 그 밀려난 이온층이 서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힘을 가하면 부서지게 됩니다. 이게 이 현상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온 결정만의 성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분자 결정과 그 다음에 금속 결정 또 그것들 배울 때 또 추가적으로 같이 또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 결정을 할 차례인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 이온 결정에 대한 성질까지 했었습니다. 좀 이제 오전에 이게 어느 선생님이 이제 좀 미숙한 대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해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도 이제 지금 B반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스트리밍 하다가 끊기거나 안 되거나 중간에 멈춰버린 학습에 많이 지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답답했을 거고 또 화도 났을 것 같고 짜증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미연에 대처를 못한 적은 정말 미안하고 선생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난 한 주간 연습을 좀 해봤어요. 공강 시간에 와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간 조금 연결이 조금 버벅거리다가도 다시 연결되고 끊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왜 꼭 이 금요일 날 4교시에 이렇게 비반 수업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꼭 오프라인으로 딱 튕겨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막상 실전에서는 이게 잘 안 돼 버리니까 좀 학생들한테는 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답답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최대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유연하게 빠르게 대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처럼 수업에 많이 참여를 못했거나 하면은 선생님이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스트리밍하고 녹화도 따로 해요. 그래서 그 녹화한 것들을 이제 그날 작업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리밍이 영 아쉽다라고 하면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 선생님이 채널 들어오면 아마 그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트리밍 말고 그냥 따로 녹화된 그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스트리밍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지연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뭐 리로스쿨이나 이런 강좌에 하면 따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좀 볼 수 있도록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만 들어오지 말고 혹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뭐가 있는지 한 번만 잠깐만 들렀다가 한번 와 보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시간을 내서 다시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본 학생들
참 고맙고요. 선생님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든 학생이 화학과 친해지고 화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높아졌으면 하고 좀 최대한 다 이해해서 화학이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과목이라는 걸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론만 하다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한데 하지만 좀 잘 따라와준 여러분한테 고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화원 같은 경우도 수능특강도 따로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하고 계약을 온라인 실제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도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이것만 서투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화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그런 시간대에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혼자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좀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